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마라. 법륜. 인생에서 진짜 성공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막상 왜 성공하고 싶으냐 물으면 그 대답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근데 자꾸 물어보면 결국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하려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행복하고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행복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도 평생 그 맛도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어떨까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면 공부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합니다. 산이 오르는 과정이 행복인데 꼭대기에 도달해서만 행복하고 산을 오르는 내내 힘들어하죠. 꼭대기까지 못 가면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중간까지만 가도 올라간 만큼 이룬 겁니다. 의사가 사람이 아프길 바라니 어떻게 진정한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사람을 살리는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조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 돈이 안 벌리고 대기업의 위탁을 받아 탈세하는 것을 봐주는 대형 로펌에 가야 돈을 잘 버니까 그쪽으로 몰립니다. 돈을 목표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까운 재능을 돈의 노예가 되는 데 씁니까? 그것이 진짜 성공인가요? 세상이 지금 돈에 미쳐서 돌아가고 있고 유일한 신앙이 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 어떤 모습일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일할 때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벌어 큰 아파트에서 살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면서도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자유롭게 일하니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매 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삶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는 행복한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인생을 산다면 어제도 성공이고 오늘도 성공이고 내일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인기든 무조건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베풀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문제는 더 많이 소유한다는 것이 상대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면 누군가는 나보다 더 적게 소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예로 들면 누군가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다면 누군가는 많이 일하고 적게 받기 마련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앉아서 명령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는 그 명령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은 본질적으로 남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얻은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딛고 올라서야 하는 구조입니다. 저마다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차지하려고 다름박질을 하고 누군가 정상에 오르려면 다른 누군가는 경쟁에서 밀려나 꼭대기를 떠받치는 신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꼭대기층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로 채워진다 해도 중간층이나 그 아래층에서 떠받치는 사람이 없다면 피라미드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꼭대기층에 오르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나서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누리는 혜택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는 사람들을 무능력하다고 무시합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대다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로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남들보다 권력과 재물, 명예와 인기를 더 많이 가졌다면 그것으로 누리는 내 기쁨은 그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프라세나이드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훌륭한 왕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외아들을 사랑하듯 백성을 사랑하십시오.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아서는 안됩니다. 왕의 지위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항상 가난하고 병든 이를 구호하고 외로운 이를 위로한다면 굳이 출가하여 고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어리석으면 한 나라의 운명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 온전히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의 지위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백성을 잘 보살피는 공덕이야말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자 덕목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록 경쟁사회에 살고 있지만 경쟁에서 이기면서도 타인을 억누르지 않고 경쟁에서 지면서도 패배감 없이 사는 길은 삶의 목표를 1등이 아니라 2등에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승진할 기회가 있으면 옆에 있는 동료를 보면서 이번에는 당신 먼저 하는 마음을 내세요. 승진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일 뿐 일을 게을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할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되 승진이나 보상받을 기회가 오면 뒤로 물러서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팔러 갔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나타났다면 고객에게 저분 걸 먼저 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곧 경쟁자를 위한 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고객이 내 물건을 선택한다면 그건 고객의 결정이지 내가 경쟁자를 짓밟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길을 못 가고 경쟁하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과보를 받으면 됩니다. 내가 오늘 경쟁자를 밟았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그에게 밟히는 날이 올 겁니다. 아니면 또 다른 경쟁자에게 밟히게 되겠지요. 이 과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왕 받을 거라면 기꺼이 받는다는 마음을 내면 괴로움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하거나 억울한 생각이 덜하겠지요. 우리가 이런 삶의 이치를 안다면 출세는 출세대로 하고 인생은 인생대로 편하고 돈은 돈대로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고 어떻게든 남을 이기려고만 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이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디서 누구와 사회생활을 해도 긴장하거나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며 살든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구성원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자본주의 문명은 욕망을 채우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문제는 욕망을 채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욕망을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백올턴 시절에는 소고기국에 흰쌀밥 먹으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밥 먹고 살만하니까 잘 입어야 잘 사는 게 됐습니다. 그 다음엔 자동차가 있어야 하고 또 내 집이 있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욕구 수준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워졌는데 갖고 싶은 것은 더 많아졌습니다. 가진 게 더 많아졌는데도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게 없었던 과거보다 행복하고 마음이 넉넉해진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경쟁하느라 오히려 더 야박해졌습니다.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절약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흥청망청 써대면 하나뿐인 지구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사람의 욕망은 채운다고 해도 만족하기는커녕 더 커지기만 할 뿐 줄어들질 않습니다. 안락함과 신속함의 마실 들이면 이전 생활로 되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소비를 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행복해지면 몰라도 오히려 물질의 속박을 받고 있는데도 딱 끊지 못하는 것은 소비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큰 집에 초대받아 가면 쓱 둘러보고 아이고 청소하기 힘들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것이 좋다고 인식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더 크고 새로운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결국에는 빚을 내가면서도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토끼를 사냥할 때 보면 토끼들이 주로 여름보다 겨울에 미끼를 잘 뭅니다. 그만큼 곤궁하기 때문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욕망에 굶주리면 마치 쥐가 쥐약에 든 음식을 먹듯이 큰 손실을 보는 줄도 모르고 욕망을 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상대할 땐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고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뇌물이 힘을 발휘하고 권력욕이 강한 사람에게는 아부가 통합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올바른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욕구 충족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데 눈앞이 당근만 보고 쉴 새 없이 달리기 때문이죠. 이제라도 멈춰서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시 벼랑 끝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구를 갖고 있고 욕구가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욕구의 경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욕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존적 욕구. 배고프면 먹으려 하고, 졸리면 자려 하고,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으려 하고,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고자 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스스로 지켜내야 할 권리이고, 사회적으로도 이 욕구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대적 욕구인 욕망이 있습니다.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싶다. 더 편하게 살고 싶다. 와 같은 것은 상대적 욕구입니다. 이런 상대적 욕구는 비교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어느 선까지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 욕구인 욕망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욕구는 끝까지 따라가 봐도 영원히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규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나친 욕구인 탐욕입니다. 만약 과식을 했다면 입은 만족한지 몰라도 몸에는 나쁘잖아요. 과음을 했다, 과로를 했다, 이것은 다 탐욕이고, 탐욕은 자기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개인은 스스로 탐욕을 버림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야 하고, 사회는 개인의 탐욕을 규제해야 사회 전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생존적 욕구는 자기의 기본 권리이므로 권리 행사를 할 줄 알아야 하고, 상대적 욕구인 욕망은 끝이 없으므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지나친 욕구인 탐욕은 버려야 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생존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상대적 욕구인 욕망은 적절히 절제되어야 하고, 지나친 욕구인 탐욕은 반드시 규제를 해서 막아야 합니다. 입에는 맛있는데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입에는 쓴데 몸에는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몸을 생각하면 먹고 싶더라도 때로는 먹지 말아야 하고, 때로는 입맛이 없어 먹기 싫지만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몸이 중심이 되어야지 입맛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옷이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겁니다. 추울 때는 몸을 따스하게 하기 위해, 햇볕이 뜨거울 때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입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하는 소위 값비싼 명품 옷을 입는 사람들 중에는 옷이 망가질까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옷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옷을 보호하게 됩니다. 내가 옷의 종이 되는 거예요. 거주하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평수가 점점 커지고 가구나 귀중품들이 자꾸 늘어나면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지키게 됩니다. 집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거죠. 소유하려는 욕망을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듯 주객이 전도되고 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옷이며 음식이며 집이며 세상 모든 물건에
종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에 끌려가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월급이 얼마든 한 달에 얼마를 벌든 검소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검소하게 사는 게 돈을 모으는 길이지요. 적게 먹고 옷을 아껴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친구들이 100만원을 쓰면 나는 50만원만 쓰면 됩니다. 인색하게 구두쇠가 되라는 게 아니라 딱히 필요한 데가 아니면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 저축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니 검소하게 사는 것과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반대의 길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타인의 기준에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남이 사니까 나도 산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살면 됩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기에 지켜야 할 몇 가지 제한은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도 되지만 남을 해칠 자유는 없습니다. 남을 죽이거나 때리지 말라는 거지요. 둘째, 누구나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만 남의 이익을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남의 재물을 뺏거나 훔치지 말라는 겁니다. 셋째, 누구나 다 행복하고 사랑할 권리가 있지만 남을 괴롭힐 권리는 없습니다.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지 말라는 거지요. 넷째, 누구나 다 마음껏 말할 자유가 있지만 말로 남을 괴롭힐 자유는 없습니다. 욕설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섯째, 술 마실 자유는 있지만 술에 취해 주정하며 남을 괴롭힐 자유는 없습니다. 술을 먹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제약을 빼고는 사람은 다 자기 좋은 대로 살면 됩니다. 오늘날 학교 폭력 문제도 결국은 남을 때리고 남의 물건을 빼앗고 남을 속이고 성추행하는 이 4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욕구를 절제하는 기준을 세우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사는 세상에서 너와 너나 없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때 부당한 현실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끊임없이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금방 뜯어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선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바꾸지 않고도 내가 조금만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 때문에 라고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이야기해 온 겁니다. 농사가 잘 되려면 씨앗이 좋아야 하지만 밭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빗대어 보면 씨앗은 개인이고 밭은 우리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수행은 좋은 씨앗을 만드는 것과 같고 밭을 가꾸는 것은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나나 남편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행복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삶의 자세와 주변 환경이 어떤가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오는 겁니다. 행복이 오랫동안 꽃을 피우려면 개인이라는 씨앗과 사회라는 밭이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개인과 사회는 행복이라는 수레를 끄는 두 바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지 않고 여럿이 모여 살게 된 건 그 편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사냥할 때는 종일 토끼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둘이 힘을 모으면 토끼 3마리도 잡을 수 있으니까 협력하는 겁니다. 사냥을 할 때는 여럿이 함께 하는 게 이익이지만 막상 사냥감을 나누려고 하면 분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기본적으로 너 한 마리, 나 한 마리는 먼저 가지고 증산된 한 마리를 갖고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한 마리를 갖겠다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 권리에 속합니다. 내가 한 마리 이상, 2마리 이하를 갖겠다는 것은 욕망입니다. 내가 2마리 이상, 3마리를 갖겠다는 것은 과욕입니다. 과욕을 부리게 되면 상대에게도 손실이지만 나에게도 조만간 손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과욕은 버려야 하고 사회 제도적으로는 과욕을 못 부리게 규제를 해야 합니다. 특히 한 마리를 갖겠다고 하는 기본적 욕구는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쟁을 통해 승자 독식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인식이 대표적입니다. 서로 기본적인 권리는 지켜주고 상대적 박탈감은 최소화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만약 서로 더 갖겠다는 욕구를 100% 관철하려고 하면 공동체는 깨지고 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개선해보고자 하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대개가 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돈과 출세보다는 보다도 더 중요하다면 두려울 게 없어야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 손실과 비난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요. 대체로 도중에 그래서 포기하고 맙니다. 그건 자기 삶의 원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작은 이익을 갖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다가 어느 날 덜컥 큰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젊음을 바쳐 충성한 회사에서 예고도 없이 밀려나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지난 세월 나는 뭘 위해 살았나 이렇게 허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절대로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고 다 함께 행복해지는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나부터 먼저 해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부터 시작하면 삶에 희망이 보이고 의미가 생길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불행해져야 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은 행복은 영원할 수도 없다. 도대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 2600년 전 부처님은 출가하시기 전에 이런 의문 속에서 회의와 번민을 거듭하다 소유욕에 기반을 둔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끝없이 소유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한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지요. 행복이 욕망의 뿌리를 두고 있는 한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결국은 불행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기막힌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쓰는 삶이 아니라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삶을 살려면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늘 긍정적으로 생활하면서도 부당한 관행을 보는 순간 부장님 이거 안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은 일에 묵묵히 솔선수범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삶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평등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능한 평등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보일 터이고요. 그러나 현실의 불평등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의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평등만을 주장하면 그것은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현실의 불평등만 인정하고 미래의 평등을 지향하는 노력 없이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우리 인생과 세상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두 발은 비록 불평등한 현실일지라도 늘 그곳을 딛고 있어야 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목표는 평등의 세계를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불평등한 현실에서 한 발 한 발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꿈이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실 속에서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조건은 우선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지 않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갈까 연구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꿈을 실현해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 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을 할 때 파급 효과가 커집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사회운동도 하고 구호도 외치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뭔가를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타나길 바라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다시 연구를 해서 도전하면 됩니다. 부단히 노력해도 안 되면 그때는 포기하고 다른 걸 하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남을 위하고 사회를 위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 일이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해서 좋고 설사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일하는 동안 즐거웠으니 그 또한 괜찮은 겁니다.
성공을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란 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두 단을 만들어 놓고 죽으면 다음에 내 후배나 후손들이 이어서 또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서 단을 더 올리면 되는 겁니다. 변화를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목표를 좀 더 근원적으로 세우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목표를 낮게 잡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 눈으로 끝을 봐야겠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위대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것도 없습니다. 가볍게 생각해야 결과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애쓴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반드시 보상심리가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희생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너를 돕는 것이 나한테 좋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을 자리이타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자리와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꽃은 벌에게 꿀을 주고 벌은 꽃가루를 옮겨 꽃이 열매를 맺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희생이라는 생각 없이 남을 돕는 게 나에게도 좋을 때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